제가 그 독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고 그 다음 주제, 비슷한 주제겠지만 또 이렇게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그 암호화폐가 적용되는 하나의 블록체인 내에서 주고받는 리워드 혹은 화폐 시스템인가요? 질문이 명확합니까?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에서만 서로 통용되는 그러한 그 화폐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화폐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늘 40분 토론에서 충분히 저는 그 딜리버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독자들을 위한 하나의 질문으로서 블록체인이 있으면 그 블록체인 내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리워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이 되든 무슨 코인이 되든 그 코인이 서로 그 하나의 블록체인 내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통용되는 하나의 리워드, 보상 시스템입니까?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 뭐 ERC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별로 각 네트워크별로만 사용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막 크로스체인 같은 되게 막 체인에 넘나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리워드 시스템이랑 화폐로 단정 짓는 거는 조금 많이 좀 오히려 처음 듣는 독자분들이 약간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감히 말은 못하겠고 그냥 금융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실 때 같이 어떤 일들이 계약 관계가 일어났을 때 주고받는 리워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리워드가 코인인 것은 맞죠? 네, 리워드 채굴했을 때 리워드. 네. 이 정도로 좀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서 제가 박 교수님께 이해하신 상태를 여쭈고 넘어가는 게 모두가 이 진행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독자보다 오히려 못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박 교수님께서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희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지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차피 지금 두 번째가 이해 당사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굴자 이야기하시는 건 적합합니다. 혹은 또 플랫폼 구성자라든지 이걸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같이 좀 얘기를 제가 하고 제가 처음 맛보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더 갓 프로토콜이라는 1997년의 내용의 논문하고 탈중앙화라 말씀드린 배경이 바로 방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리워드의 핵심 연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암호화폐를 주고받는다고 리워드를 제공해야 될 의무는 없죠. 저하고 박 교수님 사이에서 암호화폐를 주고받을지 법정화폐를 주고받을지 엔화를 주고받을지 그 리워드를 받아야 되는 정당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트랜잭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블록체인. 그런데 앞부분에 무인이라는 단어를 썼듯이 누군가 검증하지 않는데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과연 그게 합당하느냐? 저는 합당하진 않다고 봅니다. 기본 자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심판이 없는데 반칙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엇인가 다른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검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검증하게 하느냐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중 지불의 문제를 검증하게 합니다. 더블 스펜딩이라고 합니다. 내가 잔고가 1,000만 원이 있는데 누군가 검증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썼으면 900만 원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페이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검증하도록 사람들의 참여와 에너지를 요구하면서 검증을 잘한 분에게 비트코인의 신주 발행된 비트코인을 선물로 리워드로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돌아가겠느냐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직관적으로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13년째 돌아가고는 있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나 증서가 사람들의 화폐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왜 13년째 비트코인에서 이중 지불의 문제가 없이 무인, 심판이나 검증원이 없는데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느냐. 그건 저는 기술이죠. 이것이 그건 저는 암호 이것이 기술. 아니죠. 암호 기술은 검열 저항성에 대한 것이 암호 기준이고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채굴자와 사용자가 들어가는 이 조화로운 상태, 이 조화로운 상태가 왜 이게 돌아갈 거냐. 그 다음에 이것이 철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나 그게 그것이 저는 의미가 돼요. 보장되는 기술이 있는 거죠. 아니요, 보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 박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뭔가 박 교수님의 프레임으로 이걸 가두려는 아니요. 듯한 그냥 생각하는데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죠.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조화로운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보는 관점마다 다르지만은 무슨 과학적인 첫 번째 얘기는 13년째 무너지지 않는 이 조화로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일부 사람들은 탈중앙화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술에 의한 것이든 사람의 심리에 의한 것이든 규칙에 의한 것이든 그거는 계속 논의해 가기로 하고요. 그거를 지금 그것이 기술이죠라고 벌써 단정짓는 건 저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탈중앙화 계속하고 상태에서 질문. 13년째 주고받는데 반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기능이 확장돼서 아까 이병헌 회장님이 플랫폼이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플랫폼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는 토큰을 발행하고 누구는 신규 자금을 조달하고 누구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역시 탈중앙화의 패러다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박 교수님의 익숙한 블록체인 진영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진영하고 네네. 화폐가 국가가 주도하는 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네, 저는 그 심지어는 유기물과 무기물처럼 달라요. 음.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 얘기를 앞으로 조화롭게 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그동안 사회가 무기물로만 돌아왔다면 이번에 지금 유기물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기물을 더 기본적으로 대화해봐야지 그 유기물이 철이죠. 그 유기물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은 저는 좀 이르다는 좋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독자께서 그런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느낌을 받는 자체가 인터넷에서 보는 거하고 이 저담회에서 보는 거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채굴을 다시 그런 어떤 탈중앙화가 되면서도 문제가 없이 13년간을 지탱해 오는 그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래 이런 것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만, 페이크 같은 거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지금 말씀하셨? 예, 그거는 네. 예, 그 블록체인의 어떤 좀 특징을 이야기하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뭐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뭐냐고 정의하는 거하고 가상화폐가 뭐냐를 정의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화폐의 기능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를 설명하면은 그 이전에 그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안 기술을 제시한 거죠. 그 첫 번째가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탈중앙화 맞습니다. 그 탈중앙화. 기존까지는 굉장히 어떤 모든 화폐 시스템부터 사회 경제 시스템 데이터까지 다 이제 중앙 독점화가 된 거, 중앙화가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법으로 그래서 어떤 은행 쪽은 다 중앙은행이 있고 뭐 중앙기관이 있고 뭔가 맞아요. 이렇게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은행에서도 이제 이거를 중개하는 중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앙을 통해서만 뭔가가 이루어졌죠. 그게 이제 중앙 집중형 시스템인 거고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철학이라는 거는 탈중앙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이 없는 거죠. 매개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P2P가 가능한 개인과 개인 간의 직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원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장. 그죠?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기록되는 원장이 레저가 있는데 그 레저 자체가 이제 분산 원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중앙 컴퓨터라든지 중앙 정보나 이런 원장 자체를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마음을 먹으면은 그렇게 되지만 페이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분산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잖아요. 블록마다 다 분산이 되잖아요. 분산이 되면 분산화된 기술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분산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조작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거의 조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분산의 기술, 이게 두 번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된 거고, 이제 분산하는 어떤 기술이다. 그걸 통해서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좀 편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어떤 신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하여튼 블록체인은 저는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네. 네, 우리 이병헌 학회장 혹시 여기 더 부가 혹은 뭐 채굴자 관점 또 이걸 구성하는 구성자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네네.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고 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블록체인 사실 되게 좀 어렵거든요. 암호학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VM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또 경제학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까지 짜야 된다. 그러니까 문이과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들을 가져다 놓고 합쳐놓은 게 이제 블록체인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기술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빨리빨리 상승합니다. 암호학 같은 경우도 벌써 아웃데이티드 된 막 암호학 기술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옛날 13년 전에 만들어졌던 암호를 쓰고 있는데 그게 좀 아웃데이티드해서 이번에 탭 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막 블록체인이 진화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좀 철학적인 함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조금 더 하는 상황이 더 많아졌고, 또 아까 얘기하신 계속 탈중화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탈중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도 되게 커요. 약간 예를 들어서 혹시 최근에 게임스탑 사태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야기해 주시죠.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 있잖아요. 거대 VC 뭐 헤지 펀드들이 있는데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에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렸어요. 숏을 엄청나게 때렸는데 이제 그 정보가 원래 공개가 안 됐는데 정보가 공개가 된 거예요. 얘네가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친 펀드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엄청 손해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 헤지 펀드에 대한 엄청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월스트리트 말아먹은 것도 그러면 있고 뭐 네, 여러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2000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등.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게임스탑을 엄청 사요. 가격을 올려서 얘네 망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소 어플인 로빈후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이 올라갈 때마다 일부러 막아버렸어요. 가격이 오를 때마다 계속 막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원성을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막아? 그랬더니 그냥 뭐 오류가 났어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는 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해요. 로빈후드에.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 좀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난지 안 깨어난지까지는 조금 너무 간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중앙화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씩 깨닫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게임스탑도 하나의 엄청 큰 사례가 될 수 있고 뭐 최근 옛날 이야기긴 한데 농협은행 돈 싹 다 털린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서드 파티를 거쳤을 때 내 돈을 과연 진짜 이게 내 돈인가? 거래를 했을 때 얘네가 그냥 중간에서 커트해버리면 그게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좀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탈중앙화라는 그런 철학적인 함의에서 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서드 파티가 없으니까 P2P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채굴 개념을 통해서 제3자가 인센티브를 받는 거니까 약간 개입할 여지도 되게 적어지고 물론 채굴을 통해서 채굴풀이 굉장히 커지면서 또 하나의 중앙화 이슈가 좀 커지고 있긴 한데 그것은 뭐 개념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니까 얘기 드리는 게 좀 그렇고 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였고 좀 채굴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은행에서 돈을 보낼 때는 그냥 이제 은행 서버에서 A가 B에게 돈을 보냈다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은행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검증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굉장히 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약간 분산 시스템의 딜레마들을 막 해결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는 조금
설명을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냥 그거네요. 제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검증을 하면 또 경제적 인센티브로 비트코인을 조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막 검증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선착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의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그게 POW라고 작업 증명이라는 건데, 그 해시함수의 특성, 그냥 어떤 문제를 가장 빠르게 푸는 사람이 이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채굴 하는 같습니다. 거죠. 채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빠르게 그 문제를 풀고, 그럼 이걸 내가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권한을 때, 가지는 이걸 거죠. 검증을 하면 나중에 이게 진짜 확정이 되면 15분 있다가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그걸 이제 채굴이라는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어제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 하시는 분이 자기는 채굴장이라 하길래 진짜 캐는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빨리 그래픽 카드들로 연산을 돌려서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걸 채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래가지고 되게 재미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효과랑도 되게 연결이 되는데, 처음에는 한 블록을 만들었을 때 보상을 되게 많이 줬어요. 100비트코인인가, 50인가? 근데 이제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예상을 한 거예요.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면 초기에 보상을 크게 하고, 나중에는 비트코인 가치가 막 높아지고 그러면 조금 줘도 될 거다 해서 반감기라는 걸 통해서 계속 50%씩 줄여요. 블록 보상들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경제학적인 메커니즘도 굉장히 들어가 있는 학문이라서 네,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채굴에 대한 설명은 조금 괜찮고 충분한가요? 아니면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네. 혹시 조금만 제가 더 덧붙여서 조금 더 같이 덧붙이. 예, 네. 예. 지금 채굴 명확히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채굴이 없다면 반대로 이 채굴이라고 하는 보상 시스템을 주지 않았다면 과연 13일 동안 비트코인을 뭐로 돌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문제를 철학하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볼 만한 이 아주 재밌는 좋네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더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비트코인이든 블록체인이든 그것이 단답형 문제로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답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비트코인 뭐죠? 정치다.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아까 그 이병헌 회장님이 POW라고 하신 것이 Proof of Work거든요.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동물적으로 박 교수님이 이걸 기술이죠라고 하는 것에 계속 방어를 거는 거예요. 기술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저도 공대 출신이지만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학문에서의 n분의 1로 정치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욕망에 대한 것을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혹자들은 비트코인의 백서가 디지털 공산당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합의 알고리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냈는데 그 진정하게 신뢰할 만한 합의가 되느냐, 신뢰할 만한 검증을 했느냐의 여부를 그 참여자의 순수한 탐욕, 순수한 경제적인 이득만으로 보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더 나은 패러다임이나 뭘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보상으로 깔끔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머지를 더 확장시켜서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정치 철학에서도 이렇게 심플하고 깔끔한 좋네요. 합의 알고리즘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발전되고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나 경제, 사회에서의 굉장히 핵심 인자가 된 것에 저는 중요한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좋네요. 중요한데요. 그런데 네, 이야기하시죠. 최선님. 네. 이병헌 학회장님도 공대 출신인가요? 공대인가요? 지금 공대 및 경영 지금 복수 전공하시죠? 경영이랑 네? 경영이랑 전기정보공학이랑 통계학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대 쪽 전공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 나머지 그 세 분은 다 어쨌든 공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완전히 순수
퓨어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이라는 것도 이제 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기술이라는 게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대단한 어떤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기술이라는 것도 기술 안에 가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실제로 많이 왜곡이 돼요. 그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기에서도 합의 메커니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채굴 이야기를 하니까 채굴이 뭐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에서는 채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업증명이라는 게 POW 중요하지만 합의 알고리즘에는 그거 외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POS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분 증명이라는 거는 그거는 채굴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채굴은 이제 하나의 인센티브로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 안 하죠. 비트코인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참여를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번 이제 그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에도 그 처음에 시작한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잖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픈되는 거고 분산되는 거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지금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죠. 은행에서 많이 참여하잖아요. 이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회사에서도 많이. 근데 예,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활용해서 우리 블록체인 기술 투자하겠다 그래도 그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채굴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채굴을 빼면은 그 퍼블릭 블록체인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채굴 없어요. 채굴 없어도 지금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거래를 검증하는 어떤 기술로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분만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뭐 채굴이나 화폐의 관점에서 가상 화폐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보는 거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거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사실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히 예.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분류하거나 응용 분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혹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뭐 채굴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일단은 POS든 뭐 DPoS든 막 되게 여러 가지 합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뭐 솔라나는 POH라고 히스토리로 하기도 하는데 다 채굴이 있어요. 다 채굴이고 검증이 있고 그걸로 돈을 줍니다. 그냥 어떤 방식을 따르냐에 불과한 거고 알고랜드라는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아마 스탠포드였나 어디 교수님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암호학 교수님이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에밀 균시러? 그건 아발란치인 것 같고 네. 교수님이 시작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채굴을 했을 때 보상을 안 줘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좀 되게 약간 의아했어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메커니즘 인센티브까지 줘야 그 블록체인인데 왜 교수님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했을 때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전부 1984처럼 중앙화 그냥 빅브라더 우리는 지금 빅브라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온다면 그걸 깨고 나온다면 그냥 진짜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어도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면 다 이거를 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그게 막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것도 뭐 하나의 그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제가 좀 얘기한 거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을 어디까지로 생각을 하느냐로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막 계속 얘기하는 막 그런 리워드 뭐 경제적 인센티브까지 블록체인이라면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아니죠. 그냥 그 CRUD 기술 중 C만 R만 있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약간 이 정도고 삼성 SDS에서도 되게 와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이거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보면 그냥 지금까지 있던 거예요. 그냥 막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전혀 그냥 사실 그리고 느려요 블록체인이. 왜냐하면 검증 과정을 갖춰야 되니까 하나의 맞아요. 중앙화된 서버인 것이 빨라요. 그러면 이걸로 위 변조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데이터 서버를 잘 구축해 놓으면
그냥 자기들끼리만 볼 거면 위변조가 되든 안 되든 뭐 데이터 서버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하이퍼레저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약간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네. 물론 걔네는 뭐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이란 것 자체에 조금 브로드하게 보면 경제적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구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술적인 것만 따올 거라면 지금 당장 기술로는 오히려 느리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은 이 오히려 금융 서비스 말고는 딱히 음. 없어요. 네. 그래서 약간 되게 좀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은 있어야죠. 나중에 좀 더 응용이라든지 혹은 블록체인에 대한 소위 한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또 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제 응용 등으로 넘어가기 전에 채굴에 대해서 특히 중국에서 강한 그 정부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투자를 받아서 그래픽 엔진을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냥 밤새 돌리잖아요. 그래서 채굴 하는데 왜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는 이유가 우선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그 중국이 금지한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안목도 있습니다. 장기 네. 호재로 비트코인의 탈중국화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국가 정부들이 취해야 될 입장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적인 단위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과제 중에 하나는 중국의 법정화폐인 위안화를 세계의 기축통화의 하나로 올려놓는 것이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하고 박용주 교수님은 중국의 장강상학원 동문입니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네, 사회주의에서도 중국식 사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중국만의 관점에서는 제가 중국의 경영자라면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중국의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를 밀어붙이는 게 충분히 타당하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 논의에서는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탈중앙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코인,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의 취지에 어긋나는 어떤 정치적 의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검열 저항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중국이라는 정부는 검열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죠. 네. 철학이 다른 것이죠. 다른 정부도 사실은 몰래 그렇지만 중국이 제일 심하죠. 예, 중국이 제일 심하죠. 빅데이터에 대한 통제도 제일 심하고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을 밀어내는 것은 중국이 아주 중국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는 채굴자 혹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채굴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환경 관련된 NGO에서 요 얘기를 똑같이 들었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채굴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전기의 에너지가 적지는 않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중앙화된 시스템, 중앙은행과 중앙화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건 논쟁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채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보고요. 혹시 응용 분야, 블록체인 책을 보면은 수많은 응용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 부분도 있을 거고 사적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고 또 최근에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런 특히 요즘 IoT 하면 엄청난 데이터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트랜잭션, 서로 경제적인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큰 응용 분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